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지진으로 놀라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물론 이론적으로 어제 있었던 지진 규모 정도는 강한 지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투고 보고 놀란다고요. 어제 진동을 느끼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 기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드는 아침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주책 좀 그만 떨라고 해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한 지도부의 러브콜이 이어지자 한 얘기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들은 지금 반 총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는 친박들의 행위가 주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친박들의 입장에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반 총장의 행보는 침체된 대선 흥행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 반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주관적인 입장을 무리하게 객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기분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미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규모 5.0이 넘으면 10초 안에 문자가 발송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진에 대한 정부의 늦장됨을 꼬집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잦은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정부의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보호와 안전에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함에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어제 또 먹통이 됐고 긴급 재난 문자는 12분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은 반복적으로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이제 큰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예측도 정확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안할 때 이런 정부를 믿고 기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정부는 정부로서의 제 기능을 하기 힘듭니다. 말로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좀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차만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데 또다시 큰 여진이 나서 완전히 사색이 됐다. 지난 12일 지진의 진앙인 경주 내남면 부지리 최두찬 이장이 한 얘기입니다. 경주 인근 주민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정도로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어제 또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정부는 이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에 좀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말로만 안심시키지 말고 행동으로 이들을 보듬어서 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이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자, 어제 경상북도 경주시에 또 4.5 지진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오늘 코스피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 증시에는 뭐 전혀 이야기가 없었는데 사실 연휴 마치고 코스피 약세 전망을 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20일, 21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약세로 돌아서지 않겠냐 했는데 어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유는 연휴 기간 동안 신흥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까지 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지진 영향 좀 크게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종목 중에 뭐 내진 설계 관련 기업이라든지 광케이블 제조기업이라든지 지진 테마주 여기 외에는 좀 하락세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그 추석 연휴 바로 전에도 이제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때의 우리나라 경제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전에 9일날 핵실험했었죠. 그리고 12일날 그 지진 있었죠. 그래서 13일날 그 정부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했는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오히려 핵실험이나 지진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럽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 동기를 여기에 더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 그때 결론이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이제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 때문에 삼성 주가가 빠지니까 이것이 대외 요인으로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관련돼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이렇게 어제 4.5 여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 예. 이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어떻게 되는지 코스닥 어떻게 되는지 요거 보고 경제 정책 관련돼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진이 분명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텐데 지진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형 원전보다 1000배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 발음도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1960년대부터 핵잠수함에 탑재했던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사선 의원인 그 이상이 대한민국 헌정의 정책위원회 의장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일리가 있는 게 원전이 냉각수가 필요해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든 쓰나미든 노출될 위험이 있는 반면 소형 모듈 이제 SMR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냉각수 대신 금속을 이용해서 원자로를 식히기 때문에 바닷가뿐만 아니라 육지나 땅 속에도 건설 가능하다. 부품 수도 현재 원전의 100분의 1인 10,000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훨씬 그러니까 이상희 의장 말도 최소 1000배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다른 나라 외국은 뭐 이런 거 좀 개발에 열심인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이것 제4세대 원전이라고 해서 네. 프랑스, 영국, 중국 지금 한참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가장 상용화에 발빠른 데는 역시 자기 경험이 있는 러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2050년까지 500에서 1000기의 SMR이 운영될 것이다.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새로운 신성장 주력 산업으로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아주 참 좋은 정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 야구장에서 지진 느껴가지고 캐스터석에 있는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제 오후 8시 33분쯤에 이 경북 일대에서 지진이 감지됐잖아요. 그렇죠. 됐었죠. 예. 이 진원지가 이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 서쪽 11km 지점이었는데 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한참 경기가 진행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5회 초 경기가 진행되던 도중에 사직구장 전체가 흔들렸고요. 이 중계방송 카메라도 흔들리니까 이 TV 중계 화면도 이 흔들리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된 겁니다. 예. 이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 롯데구단이 5회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전광판에 지진 대응 방법 또 이 대피 요령을 소개하는 글을 띄우기도 했고요. 또 야구장뿐만은 아니겠죠. 이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 비상시에 대한 대처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하다가 말이에요. 예. 이 투수가 던졌는데 지진 때문에 이 흔들림 좀 어지러워가지고 예를 들면 캐쳐 이 포수가 약간 하려고 공을 놓쳤어요.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이거든요. 근데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경기의 한 요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공이 미끄러워서 실투를 했다. 이런 것과 같이 봐야 되니까 그대로 인정이 돼야지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화는 점점 포스트 시즌에서 멀어지네요. 예? 어제 2대4로 기아한테 졌죠? 예, 맞습니다. 어제 한화와 기아, 넥센과 롯데 두 경기가 열렸는데 이 한화가 기아에 2대4로 패했습니다. 그 넥센은 롯데를 11대1로 이겼습니다. 이 한화가 막판에 가을 야구에 합류하느냐? 김성근 매직이 과연 일어날까? 이것이 이제 정규리그 막판 프로야구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어제 한화가 기아에 패하면서 사실상 한화의 가을 야구는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반면에 기아는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4위 이 LG, 5위 기아로 굳혀지면서 LG와 기아가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 SK가 기아의 2경기 반차로 뒤진 6위고요. 한화가 5위 기아에 3경기 반차로 뒤쳐져 있는데 앞으로 각 팀들이 10경기 내외로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순위를 뒤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맡긴다는 것이 이제 이 취지라고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 염동열 의원이 강원도 평창, 태백, 횡성, 영월, 정선이 지역구이거든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다 경기장이죠. 예. 이 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원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떠넘기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데 이 염동열 위원은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서 경륜 사업도 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스포츠 토토 사업도 하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 경정, 경륜, 이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체육기금을 조성을 해서 한국 체육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해 1조 3,262억 원의 체육기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1조 2천억 원을 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장애인 체육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적자가 예상이 돼서 재정 부담이 뻔한 이 올림픽 사후 시설 관리물에 대한 책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떠넘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개정법의 이 속셈이 사실은 이 염동열 의원의 개정안이 이 강원도가 올림픽 시설물 잔뜩 벌려놓고 난 뒤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 관리 책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 개최 비용의 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후 관리 책임마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떠넘긴다면은 이 지자체는 무조건 대회 유치만 해놓고 일을 벌리면은 이 중앙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뒷수습하게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맞죠.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개최 비용이 75%인가요? 이거 부담하죠? 예, 맞습니다. 사후 관리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다면, 맞는다면, 강원도는 뭐 그냥 유치만 하면 끝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올림픽 개최 비용 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돈 들여서 경기장 지어주고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후에 관리를 떠맡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올림픽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강원도가 이 강원도 개발뿐만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투자할 곳에 투자하고 아껴 쓸 곳은 아껴 써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이 독자적으로 올림픽 준비한다고 알펜시아 리조트 지어서 여기에서만 이미 1조 원대 부채가 발생했고요. 이 중앙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4,000명 횡길에다가 1,477원 들여서 개폐회 식장 짓고 있는 겁니다. 식수 전용 댐 만든다고 600억 원 들어가고 있고요. 원주 강릉간 고속철도 건설하는데 4조 원이나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애초 8조 8천억 원이었던 올림픽 예산이 지금은 13조 8천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 돈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부담이 예상되니까 이 뒤늦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올림픽 시설물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우리 모두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화장품과 아기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무려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 살을 빼듯이 화학물질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화학제품과 이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는 더 가까이, 화학제품은 저 멀리, 화학물질 다이어트를 실천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일주일 전이었었죠. 지난 12일 경북 경주시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젯밤 또다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저희 YTN에 지진 제보를 최초로 해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성안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많이 놀라셨죠, 그죠? 네, 지금도 되게 심정이 좀 안 돼. 네. 지난번에 5.8 규모 지진 발생했을 때에도 굉장히 놀라셨죠?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가 있었죠. 네, 저희가 그 안전처에서 처음 지진 5.0 났을 때, 뭐 바깥으로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만 있었어도 두 번째 지진을 집안에서 받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참 중요한 부분인데. 네, 7시 40분에 5.0이 오고도 5.1입니다. 그때 당시에. 네, 5.1이 오고도 계속 여진이 8시 10분 계속 저희 집 탁자가 계속 흔들렸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본진이 온 거죠. 5.8이. 네, 정신이 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느낌을 아니까 어젠 더 무서웠던 거죠. 그렇죠. 4.5 더 무서우셨는데 그러면은 어제 어디서 주무셨어요? 어제 저희는 조그만 그냥 가방을 하나 사서 애들 옷을 그냥 얇은 옷을 입혀서 그냥 현관 입구 쪽에서 저희 집이 주택이라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희 YTN에서 그 원포인트 생활 상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문을 반드시 열어두시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지진이 좀 크게 나와서 문이 뒤틀릴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관에 계실 때에도 반드시 문을 조금 열어두신 상태에서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공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어제 저희는 공수에 나갔다가 예. 한 1시간 반쯤 있다가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막 계속 진정이 안 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뭐 국민안전처가 하도 정말 빛의 속도로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니까 말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대피 요령도 하지 않고 이게 점점 늦어져요. 예? 8분에서 9분으로 늦고 이제는 12분으로 늘었어요. 이러다 20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홈피는 먹통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배당을 꾸리는 모양입니다. 그거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식량, 옷, 물 같은 거. 예? 아니 저는 그때 저번 주에 왔을 때도 예. 그냥 가방에다가 그냥 현금이랑 네, 차키 뭐 필요한 거 몇 개는 그냥 안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2번을 당해봤으니까 어제도 그냥 애들 얇은 옷을 입히고 그냥 조그만 가방은 들고 있었죠. 그게 뭐 지금 일단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뭐 국민안전처는 일단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예를 들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진 대피 요령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저번 주에 지진 나고 예. 그냥 YTN이나 TV 이제 뉴스로 접하는 게 다죠 저희는. 사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아니 제가 3, 4일 정도 잠을 못 잤었어요. 그때 저번 주에. 예, 그리고 추석날 당일 새벽 3시에도 저희 집 침대가 많이 흔들려서 저희 애가 이제 다 깨웠었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여진이 심한데도 여기가 수도권 지방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등한시되는 그런 느낌? TV에서도 그냥 다른 방송 그냥 하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쪽 지방 사람들은. 근데 사실 뭐 서울에서 지진이 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서울에서도 느꼈어요 어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집에 있다가 탁자가 흔들리는 걸 느꼈대요. 저는 어제 방송 때문에 밖에 있었는데 그걸 느낄 정도로 서울에서도 느낀 경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계속 하고 계셔야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저희도 너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저희 아침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는데 다들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몸이 뻐근하고 막 이렇게 몸살이 난 것 같이 힘들다고.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예. 저번 지진이 너무 셌기 때문에 어제는 다들 그냥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저희 YTN의 최초로 지진을 제보해주신 울산광역시 성안동 주민과 인터뷰를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오창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거기에서도 지진 느끼셨어요? 예,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울도 있으니까요.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제 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예. 근데요, 지금 이것이 여진 확실합니까? 5.8 규모 2차 본진의 여진이 확실합니까, 이거요? 여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진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진도가. 예. 근데 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여진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기상청이 그랬거든요. 5.8 규모의 지진이 끝난 다음에 작은 여진이 90여회 지속이 됐을 때요. 지금 말고. 그때 대충 이번에 본진의 여진 이런 사태는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4.8 규모의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만약 이것이 여진이 아니라면 이것이 전진일 수도 있고 본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힘이 한번 미쳤다가 그다음에 힘이 없어지면 이제 그 여진이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다시 한번
증가를 했다는 것은 힘이 아직도 계속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힘의 작용이 어제 일어난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예. 더 큰 걸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진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실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빨리, 전달해주는 시스템도 개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좀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불안하죠, 사실은. 그죠? 다 예, 불안한데, 예. 어떤 전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지진으로 땅속에 또 있던 에너지가 해소됐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이제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캘리포니아의 샌앤드레아스라는 아주 큰 단층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샌앤드레아스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단층을 보면,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면 LA에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원래 최초에는 샌프란시스코, LA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동이라는 게 그 큰 거리가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진이 난 지역은 스트레스가 풀린 지역으로 보고, 예. 지진이 안 난 지역은 스트레스가 아직 쌓이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지진이 안 난 지역이 앞으로 지진이 날 지역으로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산 단층이 만약에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네. 지진이 난 곳은 스트레스가 풀린 곳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군데가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전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 풀릴 수 있지만 그 여파로 딴 쪽에는 쌓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러니까 커다란 단층의 힘이 그렇죠. 계속 다 쌓이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지진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만 지진이 안 난 지역은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에요, 교수님. 지금 단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산 단층대. 이게 아마 그 경주 그쪽 지역이 양산 단층대예요? 양산 단층이 굉장히 길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북 영동까지 진행이 한 180km 정도 됩니다. 아이고, 예. 네, 그 옆에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동쪽에 좀 떨어져서 경주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지진은 어쨌든 양산 단층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과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양산 단층대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인트가. 그러면 그렇죠. 한쪽에서 스트레스가 빠진 곳이 있다면 다른 포인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산 단층대가 계속 불안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 내진 설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 더 이상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 계속 되는 지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사방이 시급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시급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지진의 빈도가 가장 많았던 지역을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지진 빈도가 많은 지역에서도 이 안반의 집안에 따라서 피해가 다릅니다. 예. 안반에 놓여진 어떤 건물과 우리가 매립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흙을 덮어서 만든 지역. 이 지역의 피해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왔을 때는 이건 진동인데 단단한 암석은 약간 적게 진동하는 반면에 매립된 데는 엄청나게 큰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
그 집안이 있는 곳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데에서도 가정집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가정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예. 학교처럼 중요한 건물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재원으로 예. 내진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예. 장기적인 계획에서 맨 앞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집안의 학교와 같은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이 정부가 좀 이런 데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지구환경학과 오창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있었죠. 북한의 핵위협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제 타격론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북한 핵실험과 핵무장론 등에 대한 우리 국민 여론 살펴보죠.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진 느끼셨어요? 뚜렷하게 또 느끼지 못했습니다. 뚜렷하게. 서울죠. 근데 느끼는 지역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북핵 실험도 이거 사실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백두산을 자꾸 건드린다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북핵 실험. 이게 참 실용화 가능성이 크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MBC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9월 10일, 13일 양일간 전국 1,003명 대상으로 유무선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 단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81.2%가 위협적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요.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한 응답은 15.1%에 그쳤는데요. 위협적이다라고 한 81.2%에서도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매우 위협과 다소 위협을 이제 합한 수치인데요. 매우 위협이라고 한 응답도 53.5%였으니까 예, 위협 강도가 있었고 제법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1,003명이었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7%였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윤 센터장께 제가 여쭤볼 게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할 때 매우 뭐 어떻다, 좀 그렇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우 위협하다, 매우 위험하다. 여기에서 53.5% 나온 건 이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 아닙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 응답 표출을 잘 안 하는 정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들 되게 이제 사지선다형이라고 묻잖아요. 매우 어떻다, 뭐 다소 어떻다, 또 이제 보통이다? 다소 부정적이다, 뭐 매우 부정적이다 이런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매우 좋다, 매우 나쁘다 의견이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한국은 대개 보면 다소 어떻다가 이제 훨씬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항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위협적이다, 매우 응답이 월등히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응답의 정서를과 다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위협의 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 핵실험 때와 비교해도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이제 4차 핵실험이 있었을 때 다른 기관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61%가 위협적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보다 한 20%포인트 약간 뭐 조사 기관은 다르고 해서 엄밀하게 네.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는 건 거기 때문에 네. 그 위협의 강도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다르게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위협 강도가 높으면은 핵무장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자체 핵무장론인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이 65.1%였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9.3%였고 예. 그래서 50대, 60대에서는 뭐 70%를 상회했고요. 예. 핵무장론 찬성하는 것이 또 보수 성향층에서 특히 이제 높았고 물론 진보 성향층에서는 50%가 좀 안 되긴 했어요. 48.1%.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대보다 이제 이 응답이 다소 높은 상황이니까 무응답이 이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핵무장론에 대한 이제 공감도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아까 제가 이제 찬성은 65.1%라고 했는데 매우 찬성이 31.7%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이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더 높아진 건가요? 핵무장론 찬성하는. 그렇습니다. 지난 이제 1월에 한국갤럽에서 이 동일하게 물었는데요. 이때는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이 5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5.1%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도 한 10%포인트 또는 그 이상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드는 어때요? 사드 배치 이제 또 이 조사에서 물었는데요. 사드 배치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62.4%로 나왔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응답은 31.9%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조사 기관에서 이제 이전에 사드 배치 논란이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다 찬성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긍정적 의견이 50%대였거든요. 예. 논란들이 우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추석 직전 조사에서는 60%를 넘었으니까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제 여론에 있어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좀 이제 변화가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추석 직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석 직전에 60%가 넘으면은 네. 추석 지나면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승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추석 밥상에서 여러 사람 얘기하다 보면 이 자기 신념에 있어서의 확신이 들게 되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중국이 사드 반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중국이 어떻다고 바라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사드 반대 논리 중 하나잖아요. 네.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데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반대 논리가 있는데 이제 이 조사에서 이러한 이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 중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위적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공감도가 55.3%였고 그것에 반대되는 응답인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공감도는 36.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을 좀 넘은 상황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절반이 넘다 이거죠. 중국이 이제 한국의 사드 배치 왜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어쨌든 그 중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도 36.7%였으니까 아주 낮은 것은 또 아니긴 하죠. 그러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보수 정치 세력이 안보에 있어서는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여권에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슈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작동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여당에 이제 여러 가지 정권 후반기니까 악재가 많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또 그것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집중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담을 다소 약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정부 여당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봤을 때 다소 이제 이런 사안들이 어떤 다른 악재들을 좀 가리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부담을 줄이는 이제 효과가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굳이 이거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안보 국면이라는 게 내년 대선까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야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보면은 스탠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사드 배치를 거의 찬성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강경한 기류들,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류들에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안보 사안들은 어쨌든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들이 어쨌든 안보에 관한 확고한 이제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안보 국면이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될 경우에 경제의 이슈로 전환될 경우에 경제 좀 상황이 더욱 추가적으로 악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여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수 정당의 후보들 다소가 이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안보 이슈가 최근에는 경제 이슈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도 놀라셨겠습니다만 그나마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요. 다시 냉철함을 찾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